금통위 코멘트 강성원 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10월 금통위가 있었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외사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우선 한국의 경우에는 무려 3년 연속 GDP가 마이너스였고,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는 작년 1분기부터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 기준금리 동결을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국채 매입에 대해서도 하는 스탠스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사주기보다는 시장 변동성 커지는 거 확인하고 이후에 사주겠다. 즉 약간 후행적인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결국 연말에 기본적으로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 느는 거랑 이미 은행을 제외한 주요 기관들의 국채 순매수 규모가 이미 8월까지 벌써 작년 매수 규모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급 부담은 커지는데 수요는 조금 약화되는 수급 불균형 여전히 있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여전히 장기채보다 단기채 위주로 사면서 방어적인 전략 권고 유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경기 판단 관련해서도 좀 소폭 사용 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일단은 좀 더 이상 동결을 한다는 취지긴 하지만은 시장의 실제 금리는 좀 올라갈 가능성 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실질금리라고 하면 결국 물가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금리가 올라가려면 물가가 좀 올라와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물가가 1%로 올라오긴 했지만 저희는 이건 약간 야채 가격 상승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물가 다시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빠르게 명목금리 자체가 올라오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실질금리가 미국이랑 유럽처럼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의견은 한국 같은 경우엔 국채가 중립, 선진국 축소입니다. 워낙 올해 주요국 금리가 급락하는 데 반해서 한국은 수급 불균형 때문에 금리가 많이 못 내려갔어요. 그만큼 내년에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질금리 역시 크게 올라오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외부 일정 관계로요. 먼저 롯데하이마트 이지영 차장입니다. 네, 롯데하이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거 관련 소비가 확산되면서 대형 가전의 매출이 좋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20%, 냉장고 및 김치 냉장고 15%, 세탁기 25%, 건조기 40%, PC 15% 등 전 품목의 매출이 되게 양호할 걸로 보고요. 이런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판관 비율이 하락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호조와 이로 인한 영업권 상가액 축소 가능성을 감안하여서요. 목표 주가를 기존 35,000원에서 37,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주거 관련 소비 확산세가 이제 좀 나타났는데요. 당분간 계속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대형 고화질 TV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당분간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식기세척기라든지 아니면은 안마기구 같은 신가전 카테고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매출 비중이 1-2%에 불과하지만 2-3년 내에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한 5%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목표 주가 37,000원으로 상승률 여력 한 15% 정도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실적 모멘텀이 3분기가 어쨌든 최대화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가전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9월 4일에 종료되었고요. 대형 가전의 특성상 약간 이제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런 측면 감안하면은 한 37,000원 정도 적당한 목표 주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효율을 가진 환급 정책이 종료됐으면 향후 역성장 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9월 4일 날 종료되고 지금 10월 15일 정도 됐는데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대형 가전의 매출이 다 두 자릿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좋았던 것이 이 환급 사업뿐만이 아니라 주거 관련 소비 확산 이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쪽으로 소비의 어떤 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속 괜찮은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네이버 CJ그룹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언론 보도 통해서 네이버가 이제 CJ 대한통운 그리고 이제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지분 교환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공시 자체는 일단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일단은 나오긴 했는데요. 뭐 이 정도의 언론 보도면 좀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분 교환이 진행이 된다면 네이버랑 CJ 모두한테 좀 긍정적일 거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이제 커머스가 워낙 물류에서 커머스 사업 자체가 이제 성장해서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물류 사업이 이제 경쟁력이 워낙 또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CJ 대한통운이랑 그 풀필먼트 창고 사업 이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한테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유튜브나 이제 넷플릭스와 비교해보면 동영상 쪽 컨텐츠가 좀 많이 약한 편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CJ ENM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저희는 긍정적입니다. 항상 이제 뭐 ESG 차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씨가 지분이 3.7%밖에 없거든요. 1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 2대 주주가 블랙락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게 항상 네이버의 단점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자사주를 활용해서 2대 주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상당히 많은 지분을 CJ 그룹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이것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 확대에서 이제 물류 파트너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CJ 대한통운이 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네이버랑 또 네이버 쇼핑 플랫폼 이용하는 고객 확보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가 좀 평균 단가가 19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현 주가는 만약에 현 주가대로 교환을 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일회성 순이익 쪽에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금액이나 규모나 이런 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지금 단가에서는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좀 주의한 상황입니다. 네, CJ EN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쪽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지분은 ENM이 보유한 지분 8% 중에 가지고 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ENM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11%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수합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너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 시너지가 조금 더 클 것 같은데요. 일단 원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인 미생이나 스위트홈 같은 그런 기존 IP로 대작 드라마를 이미 제작했었고, 근데 이런 양사간 협력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지분을 통해서 하고자 만든 것 같고요. 드래곤 입장에서의 시너지는 일단 웹툰을 통해서 한번 흥행을 했던 그런 어떤 IP를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히트 레이시오를 제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웹툰에서 끝날 부가가치를 드라마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서 윈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사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2대 주주로 등극하려면 저희 넷플릭스가 4.9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ENM 같은 경우도 자사주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일지 는 지금 확인된 바가 없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외부 일정 관계로 휴대폰 IP 부품 산업 이교양 의원입니다. 네, 중국 9월 스마트폰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중국에서 인기 있는 모델들이 지금 원래 작년에 9월 달에 출시된 게 지금 10월로 다 밀리면서 그 영향이 좀 제일 크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화웨이 쪽에서 메이트 시리즈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으로 따지면 갤럭시 노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70에서 80%까지도 이제 팔리는 제품인데 이게 작년에 9월 달에 출시된 게 지금 10월로 좀 밀렸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출시된 게 지금 10월 달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신모델이 작년 대비해서 40% 정도 지금 빠졌는데 일단 화웨이가 지금 부품 수급 이슈 때문에 계속 신모델 딜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포, 비보, 샤오미도 이제 9월보다는 10월 쪽에 지금 신모델이 좀 몰려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10월 달에는 판매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비중이 워낙 지금 낮고 다른 지역이 오히려 지금 판매가 훨씬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매가 좀 양호한 상황을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순서로 돌아와가지고요. 증권업 정준선 연구관입니다. 예, 증권업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프리뷰고요.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2페이지 표 1번 보시는 것처럼요. 4개 회사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고 또 컨센 대비해서도 증익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4개 합산 지배순이익도 8,870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70%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이제 리테일 덕분입니다. 일단 일평균 거래대금만 봐도 지난 2분기 21.8조 원에서 3분기는 27.6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또 신용잔고도 6월 말 12.7조에서 9월 말 16.4조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신용이자 수익도 같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3분기도 2분기처럼 이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형 자산은 이제 수익이 양호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신 금리가 이제 낙폭이 줄어들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관련해서 평가이익은 아무래도 2분기보다 좀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놓고 보면요. 일단 2분기보다도 더 증익하는 걸로 보고 있는 삼성증권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증익폭이 가장 클 걸로 보는 건 이제 키움증권입니다. 컨센 대비해서도 키움증권이 가장 이제 훨씬 더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2, 3분기 같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리가 일단 계속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초대형 이제 증권사들은 작년까지 했던 이제 해외 대체 투자 자산에서 일부 평가 손실을 좀 인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이제 9월 초에 한 하루 일별 36조까지 갔던 게 최근에는 20조 초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가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좀 거래대금도 3분기보다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요즘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증권도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거래대금도 작년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거고요. 또 4분기 좀 이제 실적이 좀 슬로우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물 이제 대체 투자의 이제 평가 손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배제하고 보면은 여전히 증권업의 어닝 파워나 이런 거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5페이지에 이제 그림 8번, 9번에 봐주시는 것처럼 최근 3년하고 비교해봐도 증권업의 밸류에이션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증권업이 여전히 좀 이제 오버웨이스로 가져갈 만하지 않느냐. 적어도 금융 섹터에서는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쪽 한번 점검해 보면요. 6페이지입니다. 증권주 배당 수익률은 금융 섹터에서 한 중간 정도로 보여집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제 삼성증권이 6.3%로 가장 높은 배당이 기대됩니다. 이 두 가지 여쭤볼게는데요. 일단은 4분기에 올해 좀 증권사들 원오프 요인 좀 많을 것 같은데 회사별로 원오프 요인은 어느 정도 되는지랑 그다음에 지금 신용공여 관련해가지고 좀 창고지도 얘기 있었잖아요. 신용 관련해가지고 좀 증권사들 여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일단 먼저 4분기 원오프성이 좀 이런저런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그 규모를 파악하는 거는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갖고 있는 미매각 자산이 규모도 다를 뿐더러 그것들을 손상을 인식할 거냐 말 거냐도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 좀 이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증권사가 어느 정도 또 회계법인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느냐 그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키움증권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대형사들 중에서 삼성증권은 크지 않다. 한투도 한 500억보다는 넘지 않을 거다. 근데 미래에셋대우는 잘하면 1000억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자율을 낮추라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권사마다 이제 이자율을 조금씩 인하하는 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다만 이게 고객마다 또 이자율이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제 얼마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대형 증권사들 기준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는 500억을 그러니까 이제 이율을 낮춰가지고 어느 이제 세전 손실 이익 감소 규모가 500억을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밸류에이션 표에서 보면은 PBR하고 PBR이 대체로 한 0.8, 0.9, 나중에 0.6 정도 되는데 요거 ROE 추세하고 작년 PBR 이렇게 과거 PBR하고 비교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림 8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PBR이 나와 있고요. 이제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제 과거 평균보다는 좀 낮은 상태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이제 그 부담감,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가 리테일 쪽 이제 베이스인데, 그 리테일 쪽 베이스라는 게 결국엔 거래대금이고, 이게 회사의 이제 능력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디스카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래대금이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ROE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제 낮아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 오히려 ROE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좀 부여하진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도 그 과거에 이제 좀 이제 2010년 이후로 좀 길게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길게 계속 잘 나왔던 적은 사실 길지가 않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잘 나왔던 기간이 1년이 채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올해 초부터 보면 거래대금이 20조 이상 간 게 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내년에도 거래대금이 뭐 20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이 디스카운트 요인도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계좌 수가 늘어난 거를 감안하면은 거래대금주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신규 계좌가 이제 늘어난 거하고 거래대금하고 딱히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랑 기존에 하시던 주식 거래하던 분들이랑 이제 거래 규모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신규 계좌가 타사에서 넘어온 것보다는 좀 새로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은요, 덴티움 나간준 연구원입니다. 네, 덴티움 3분기 프리뷰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 하나 목표 주가는 53,000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도 지역 수출 공백 지속되고, 이제 기타 지역에서 더딘 매출 회복세를 고려해서 2020년, 2021년 EPS를 하향했고요.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분기 대비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이제 2분기 때 공장 가동률이 이제 일시적으로 55%까지 하락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75에서 80% 수준이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고정비 부담 감소하고 오프라인 교육 제한으로 인한 광고 선전비 절감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내수 쪽은 7, 8월 양호한 모습 보이다가 9월에 일시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기 전체로는 양호한 수준이고요. 이제 중국 쪽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영업 정상화되어서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인도랑 두바이 지역은 여전히 수출 공백 지속이 되고 있고, 인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의미한 매출보다는 이제 매출채권 회수에 주력해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타 지역도 올해보단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 매출 회복이 기대되고요. 이에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제 우려 자체가 이미 주가에 녹아져 있다 판단을 하고요. 3분기부터 점진적인 분기 대비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은요, 다음은 한국콜마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콜마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3,000원 유지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돌이켜보면 불매운동 때문에 매출액이 좀 크게 빠졌었고요. 또 지정감사 이슈까지 있으면서 일회성 비용도 크게 발생했던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부담이 없어지고요. 또 코로나19에 따른 화장품 일부 고객사들의 매출 감소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큰 고객사 애터미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주문량이 전년 대비 30에서 40% 정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화장품 부문은 매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또 이제 영업이익도 11%대로 전년 대비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중국 공장도 합산으로는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약 부문은 이제 지난 2분기부터 그 매각 때문에 이제 제거한 값으로 연결 조정 진행했습니다만, 일단 실적은 견조한 것으로 좀 파악했고요. 그리고 이노에는 고마진 컨디션 매출이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빠져서 지난 2분기 타격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이후에는 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2분기 10%에서 12.3%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저가 편하고 또 본업 화장품에서 개선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 흐름을 예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나이스그룹 백준기 연구원입니다. 네, 주 나이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료를 썼고요. 이 회사는 이제 중장기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가치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시는 회사인데 최근까지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주가 부진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반등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부진의 이유는 일단 독일에 있는 BBS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타이어 휠을 만드는 회사를 이 회사가 이제 100%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자동차 휠 만드는 업체의 이제 전방이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포르쉐나 이쪽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뭐 이슈도 있었고 작년부터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BBS를 작년 연말에 60% 지분을 매각을 해서 이제 2019년도 4분기 때 실적 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안 좋았고 올해 상반기도 이제 코로나 이슈 지분법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 남은 지분을 2분기 때 전에 감액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손실 나올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디오 홀딩스를 가지고 있어서 디오 홀딩스 관련한 이제 풋옵션을 이제 나이스 쪽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파생상품 손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그 두 부분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3분기부터는 그 이슈가 없어져서 일단 EPS가 올라오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ITM 반도체 같은 이제 히든 밸류가 상장이 되면서 비상장 밸류가 이제 없어지면 사실 할인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3분기부터 이제 돌아서고요. 왜냐하면 나이스 같은 경우는 주력 자회사가 나이스 평가정보, 그 다음에 나이스 정보통신, 여기는 벤이랑 이제 PG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ITM 반도체가 있는데, 세 가지 다 이제 하반기 때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결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제가 일전에 보고서 때도 말씀드렸던 재료인데, 나이스는 그 3년 전에 최대 주주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김원호 씨라고 하는 28살짜리 이제 2세분이 물려받은 상황이고, 이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 지금 주담대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 세금,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나이스의 배당 정책이 2017년 이후에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주사 쪽으로 매력이 있고요. 그것보다 또 이제 변경된 점은 이번 10월 달에, 그러니까 주 나이스가 나이스 평가 정보보다 할인을 받은 이유는 그러면 평가 정보를 사지 왜 나이스를 사냐 이거거든요. 금융 빅데이터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근데 이제 홀딩스 밑으로 빅데이터 사업 본부가 이제 세팅이 됐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김원우 씨가 여기 이제 본부장으로 이제 가서 경영 능력을 이제 좀 보여줄 이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열사들보다 오히려 지금은 주 나이스가 이런 빅데이터 사업 쪽 그리고 M&A나 뭐 추가 신규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훨씬 좀 유리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상당히 좀 엔트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추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M&A를 좀 언급하셨는데 뭐 관련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쪽에 좀 확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실질적으로 회사 쪽에서도 좀 어느 쪽에 관심 있다 이런 쪽으로 시장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이 나이스 그룹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아마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M&A가 아마 단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림 자체는 그 나이스 평가 정보 밑에 지니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판매 업자가 있는데요. 그 판매 사업과 같이 뭐 나이스에 있는 그 평가 정보에 있는 신용 평가 사업, 그 다음에 나이스 신용평가 밑에 있는 이제 채권 쪽 크레딧 평가 사업들이 사실 이제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데이터를 뭐 주고받고 판매하고 이게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고
이 핀테크 사업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 부분이 좀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그룹에서 올해 10월 달에 이 부분을 세팅을 한 이유는 내년도 때 이제 이 사업이 좀 커질 거를 좀 염두를 한 것 같고요. M&A 건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하게 커뮤니케이션 받은 바가 없어서 조금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나이스 자회사들 중에 뭐 주가가 특징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있나요? 일단은 평가 정보가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평가 정보는 카카오뱅크 들어가시면 그 신용등급 그 체크하실 때 나이스 평가 정보의 전량 이제 아웃소싱을 줍니다. 근데 핀테크 사업자들이 이런 대출을 하려면 결국에는 CB 사업자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CI 평가 정보 같은 회사가 이제 토스에 지금 뭐 매각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 CB업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 CB업 내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뭐 독점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사업자예요. 그래서 뭐 여러 사업자들이랑 이제 제휴를 할 채널들이 내년부터 상당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평가 정보에서 주가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로 배당이랑 M&A를 같이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둘이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잖아요. M&A 하게 되면 배당력이 줄어들 거고 실제로 4페이지에 배당 전망표 보면 배당 성향은 줄어드는 걸로 표시하셨는데 의미 있게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아까 김원우 씨가 현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제 ITM 반도체가 있고 서울전자통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ITM 반도체가 만약에 뭐 이분이 뭐 주식을 뭐 정리를 한다거나 뭐 나이스 쪽으로 넘기거나 뭐 다른 뭐 현금화를 시키는 방식이 있다면 그분이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하겠지만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하기로는 단기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캐시를 가져가는 유일한 수단이 지금은 배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당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이스에서도 배당 성향 자체를 향후 5년 동안 지금보다는 한 2.5배 정도까지는 늘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배당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코어 에쿼티 박준원 연구관입니다. 네, 아시아 코어티 일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서 7페이지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에 발표된 공작기계 수주액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해외로부터 수주액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는데 이는 2018년 9월 이후 24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것입니다. 국가별 세부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주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인 이제 야스카와 전기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중국 관련 제조업 부분에서 이제 수주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좀 확인하는 실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하기나 나브데스코 뭐 이런 기업들 추천드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오시면 일본의 소비 관련 내용인데요. 8월 일본의 명목 소매 판매 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직물 의복 관련 소매 판매액입니다. 이 직물 의복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한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 이제 유니클로의 패스트 리테일링이나 아니면 이 경쟁사인 시마무라 이런 주류 의류 업체들의 9월 기준적 판매액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관련 소비는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을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패스트 리테일링은 아시다시피 뭐 유니클로나 GU, 티어리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기존점 매출액은 지난 6월부터 증가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유니클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궁극의 평상복이라고 해서 외출복 이외에도 상당히 편리한 옷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외출 자재 속에서 상당히 판매가 잘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침투율이 낮았던 일본 지역에서 온라인 판매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 이제 기존점 매출액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일본 내 소매 판매 회복과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성장 그리고 겨울 의류 판매 개시 효과 등으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제가 생각에 한국 비중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영향이 없나요?
점포 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 일본이고, 한국이 한 175개 정도로 세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근데, 전체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매출액 비중은 한 자릿수, 한 5% 전후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점포들이 좀 많이 이제 폐쇄됐다가 다시 뭐 최근에 여러 개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온라인 판매가 그래도 많이 훼손되지는 않아가지고 전체적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 추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